네,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FAT 1급이죠. FAT 1급 제31회의 실무 이론평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 거래의 기록 누락이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월할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기를 보면 전부 다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가 당기순이익의 어떤 것인가? 예. 이거 누락했다는 거죠. 누락. 건물의 일부를 2019년 12월 1일 날 임대해주고 6개월분 24만원을 2020년 1월 10일에 받기로 했는데, 우리가 현금주의라고 그러면 2020년 1월 10일 날 회계 처리를 하지만 우리 재무회계는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10일 날 회계 처리하는 거 이전에 뭐를 해야 돼요? 임대료를 발생시켜야죠. 월할 계산이니까 몇 달치죠?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개월치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6개월에 24만원이라면 이걸 6으로 나누면 1개월치가 나누죠. 6, 4, 24 1개월치는 4만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임대료는 수익인 거 아시니까 여러분 임대료 4만원의 수익 발생을 누락시키면 당기순이익은 그만큼 과소 계상될 것이다. 답은 1번이다. 네, 아주 간단한 문제죠. 만약에 분계로 올바른 것을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은 밑에 누락을 한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차변에 자산으로 잡아야죠. 받지 못한 수익이다 해서 미수수익 4만원, 차변에는 이것을 자산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대변에는 임대료죠. 임대료라는 수익을 발생시켜야 이 임대료, 대변의 임대료가 어디로 가요? 손익계산서의 수익으로 가야 되겠죠. 수익 발생. 이 분계를 빼먹었다는 얘기예요. 이 분계를 빼먹으면 1번과 같이 당기순이익이 4만원이 과소계상되겠죠.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본 항목으로 옳은 것은, 네, 이렇게 FAT 1급에서도 자본에 관한 문제가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자본에 관한 이론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본은 실무수익 문제로는 별로 안 나오는 편입니다. 주로 이론에서 집중적으로 나와요. 자본이. TAT 2급 여러분 앞 시간에서 풀어봤었는데 자본 문제 자꾸 많이 나오죠. 네. 과거하고 좀 달라진 점입니다. 자, 상법에 의해 기업이 적립해야 하는 법정 적립금이다. 네, 여러분 상법에 의해서 기업이 적립해야 되는 법정 적립금이 있었죠. 네.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에 현금에 의한 이익 배당액의, 즉 한마디로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씩 적립해야 되죠. 10% 이상씩. 그리고 자본금의 2분의 1의 한도를 넘어서 적립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이미 준비금의 성격을 가지게 되죠. 예. 자, 그러면 법적으로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는 현금 배당의 10% 이상씩을 적립하라 하고 상법에서 정해놓은 법이 있습니다. 답은 1번이죠. 이익준비금이에요. 이익준비금. 네. 여러분 자본의 이익잉여금 안에서 이익준비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익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은 이건 법적으로 이걸 적립하는 것이다 해서 이익준비금을 가리켜서 우리가 법정 적립금이라고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B와 C는 유사한 용도를 갖는 상품군으로 재고자산 평가 시 통합한다. B와 C. 주식회사 항공의 2019년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재고자산 평가에서 우리 이론에서 재고자산 평가를 할 때는 어떤 방식을 택하죠? 저가 있을 때만 평가하죠? 저가법.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선 A 상품은 별도로 보고 B하고 C는 묶어서 보겠습니다. 자, A 상품이 말이죠. 지금 단가가 900원짜리가 400개가 있어요. 그런데 예상 판매 가격이 1000원이네요. 그러면 판매 가격만 가지고는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이 더 커졌으니까. 저가법은 하락했을 때만 평가하죠. 그런데 우리가 재고자산의 평가는 예상 판매 가격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실현 가치를 가지고 하죠. 순실현 가치. 순실현 가치는 뭐예요? 판매 가격에서 판매 비용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1000원에서 120원을 빼니까 880원이 나오네요. 900원하고 880원을 비교하는 것이 우리가 순실현 가치에 의한 저가법의 평가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20원이 하락을 하는데 400개니까 20원에다 400개를 한번 곱해볼까요? 그러면 4, 2, 8 동그라미가 3개 해서 A 상품은 8,000원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8,000원 하나 구해놨고, 그 다음에 B와 C는 통합하여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네, 통합해요. 다행히 수량이 같군요. 수량이 같으면 평균을 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수량이 서로 다르면 가중 평균을 내야 될 텐데 이건 그냥 300개니까 단순 평균을 내도 되지요. 자, 그러면 장부 단가의 평균이 얼마예요? 1100원. 이것하고 뭘 비교해요? 순실현 가치를 비교해야 되니까. 자, 요 두 개의 평균 구해보세요. 1100원과 1400원은 평균이 얼마일까요? 2500원을 2로 나누면 1250원이죠. 2500원을 2로 나누니까 1250원. 평균 맞죠? 자, 1250원하고 여기에서 뭘 빼야 됩니까? 요 예상 판매 비용이 두 개가 또 똑같아요. 평균 낼 필요도 없어. 이건 150원이죠? 그러면 빼보면 150원을 빼면 순실현 가치는 얼마다? 1100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1250원 빼기 150원. 그러면 1100원이 B와 C 상품의 순실현 가치입니다. 자, 이것하고 뭘 비교해요? 1100원하고를 비교하면 되죠. 같네. 예,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가를 안 한다 이겁니다. 왜? 저가법이니까. 지금은 B와 C는 1100원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안 합니다. 그러면 A 상품에 대한 평가 손실만 반영하면 되겠죠. 답은 8,000원이다. 예, 그래서 답이 1번에 있군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예, 재고자산의 평가는 저가법으로 평가하는데 장부에 있는 가격과 순실현 가치를 가지고 비교해야 된다. 예, 순실현 가치라는 것은 판매 가격에서 예상 판매 비용을 빼는 거예요. 그게 순실현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B와 C는 통합해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평균 구해가지고 해야 되고 A는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 자, 정리됐죠?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예, 3번 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아마 FAT 1급에 뭔가요? 기출문제에서 이런 유형으로 나온 것은 지금 31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앞으로도 이게 또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게
31회 문제이고 우리는 지금 38회를 볼 거란 말이에요. 네.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유형자산 관련 자료이다.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 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토지, 그 밑에는 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것만 더해보면 되는 거죠. 구입대금 당연히 더해야 되고, 취득세 당연히 더해야 되고, 토지 구입 관련 중개 수수료도 당연히 더해야 되고, 그러면 세 개는 다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토지는 얼마가 나와요? 581만 원. 581만 원. 답은 4번. 건물은 계산할 것도 없네. 581만 원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토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 바쁜데 뭐 건물 계산하겠어요? 이거 하나밖에, 이게 4번이 바로 답이지. 자,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시험 보는 건 아니니까 건물이 왜 715만 원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건물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건물을 짓는데 설계하는데 들어가는 것도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돼요. 신축공사비는 당연히 포함돼야 되겠고, 재산세다. 재산세는 이 취득세하고 성격이 다르잖아요. 건물 취득세라고 한다면 취득 단계의 비용인데, 재산세라는 것은 건물 취득 단계가 아니라 건물을 완공한 다음에 이미 등록 다 하고 해마다 내는 세금이 재산세예요. 그러니까 이 재산세를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세금이거든요.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 관련 비용이 아니라 보유세다, 이거. 보유세. 따라서 이거는 취득 원가가 아니다. 그래서 715만 원이 그래서 나오는 거다. 다음에 5번 문제를 볼까요?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네. 자, 취득원가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왔네요. 31회. 요 앞에 4번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에 대한 문제고, 지금 여기 5번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문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나 토지 건물의 취득원가나 모두 뭘? 취득과 관련된 재비용을 다 더해야 되죠. 자, 1번 보겠습니다. 매입과 관련된 애누리 및 할인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당연하죠. 애누리 받고 할인받은 건 빼야 되죠. 2번.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금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보험료 등 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답을 찾았네요. 네. 답을 찾았어요. 차감한 게 아니라 가산한 금액이지. 가산한 금액. 예. 우리 취득원가에, 재고자산 취득원가에는 운임이나 하역료나 보험료가 포함되어야지 차감이 아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이거예요. 예. 2번. 그럼 3번은 맞았나 읽어보겠습니다.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하여 구입하는 경우 총 취득원가를 각 재고자산의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배분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4번. 재고자산의 구입 및 제조 활동이 1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원가는 재고자산의 원가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 네. 우리가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원가라는 게 뭐냐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가 나갔어요. 우리 회사가 만약에 재고자산 구입이 뭐예요? 원재료 같은 걸 사는 거죠. 아니면 상품을 사오는 거죠. 자, 원재료를 사다가 또는 상품을 사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 예, 그 살 돈이. 그래가지고 차입을 했다. 차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조활동이라고 봐야 돼요. 예, 구입이나 제조활동. 그러면 이제 원재료 같은 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원가가 뭐냐면 원재료 같은 걸 사면서
돈을 빌렸던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은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시켜서 회계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번 뭐 확실히 틀렸죠. 예, 여기 깔끔하게 틀렸으니까 답은 2번이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 계산한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1월 1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런 거 우리 실기시험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실무수행 평가 문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죠. 예, 그러면 여러분이 이건 알고 있느냐 이거.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예,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하? 장부금액에서. 장부금액하고 뭘 알아야 돼요? 처분금액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손실이 났다는 건 뭐예요? 장부금액이 큰데 처분금액이 작다 이거예요. 장부금액이 큰데 처분금액이 작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장부금액은 아마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 처분금액은 이 문제의 제시가 될 거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자산 취득원가는 1,050이고 2017년 1월 1일 날 잔존가치는 50만 원이다. 유형자산 내용연수는 5년이고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다. 자, 2018년 12월 31일 유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240 있었어요. 복잡해졌어요 지금. 자, 2019년 1월 1일 날 85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처분 금액은 이제 알았죠? 850. 안 거라도 하나 빨리 적어놓고. 장부 금액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장부 금액은 이제 이 취득 금액에서 감누를 빼야 된단 말이에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그래서 취득 금액은 알아놨는데 감가상각은 해봐야 알겠죠. 자, 2017년 1월 1일 날부터 취득을 했으니까 50만 원 잔존가치를 뺍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을 5년간 정액법으로 생각하니까 계산은 쉽네요. 자, 그런데 2017년은 1,000만 원을 5년으로 하면은 1년에 얼마인가요? 200만 원씩이죠? 예. 자, 200만 원 2017년은 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2018년도도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8년 12월 말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이 240만 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019년도에는 매각 직전이겠네요. 예. 자본적 지출이 있었는데 바로 팔았네? 그럼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12월 31일 날 아니구나. 의미가 있네. 예. 감가상각은 안 하겠지만 2018년 12월 31일 날 장부 금액이 240만 원 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요 400만 원만 일단 빼보겠습니다. 자, 취득 금액 1,050에서 감누가 지금 현재 400이니까 400을 빼면 이때까지의 장부 금액은 얼마가 나와요? 650만 원이 나오죠. 예. 400을 빼니까 65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다 쓸게요. 650만 원. 언제까지? 요 자본적 지출이 있기 전까지. 그런데 이걸 이제 더해야 돼. 왜냐면 처분은 이날 하니까 1월 1일 날 했기 때문에. 그래서 240을 더하면 장부 금액이 얼마냐? 이제 여기 장부 금액 밑에 쓸 수 있겠네요. 이것 더하면 240 더하면 890이죠. 예, 240하고 650 더하면 이게 장부 금액이 이제 890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장부 금액을 여기다가 890이다. 890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예. 감가상각을 하고 거기다
자본적 지출이 있으니까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자산에다가 더하는 거죠. 예, 그러면 890짜리를 850에 처분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바로 처분 손실이다. 그러면 4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답은 2번에 있었습니다. 맞죠? 예. 자, 6번 문제 좀 만약에 요거 240을 감안하지 않으면 답이 없나요? 240 감안하지 않으면 여기 240을 빼면은 650인데 650하고 850을 빼면은 처분 손실이 아니라 처분 이익이 나오니까 답이 없네요. 그렇게 하면. 예.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반영하지 않았다면 답이 없으니까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왜? 예. 잔고금액 650으로 보니까 안 되는구나. 예.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다시 생각해 보니까 240이 자본적 지출이 있었구나. 그럼 그걸 더해서 잔고금액으로 봐야지 하고 빼보니까 40만 원. 자,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대손상각비가 얼마냐 이랬습니다. 2019년도에 손익계산서의 대손상각비는 얼마냐. 자, 1월 1일 날 대손 충당금이 3,000원이 있었고 3월 1일 날 대손 처리되었던 매출채권 10,000원이 회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이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 되니까 이 시점에서 대손 충당금 3,000원은 얼마가 돼요? 이제 10,000원이 플러스가 되죠. 우리가 대손 처리된 것이 회수가 되면 그게 그대로 대손 충당금으로 대변에 회계 처리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10,000원이 대손 충당금으로 더해집니다. 다음에 12월 31일 기말 매출채권 금액은 45만 원이며 매출채권의 잔여 만기 및 대손 설정률은 다음과 같다. 채권의 잔여 만기별 대손율을 달리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일정하게 안 하고 또 복잡하게 데이터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기를 갖고 자, 대손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30일짜리는 10만 원이 있는데 이건 1%래요. 그러면 이게 1,000원. 60일짜리 20만 원이 있는데 2%래요. 4,000원. 그 다음에 90일짜리 15만 원인데 10% 15,000원. 이렇게 각 대손 추정률이 다르니까 곱하기 해가지고 이 대손 추정 금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하니까 얼마예요? 2만 원 나오네요. 합계하니까 2만 원만큼 뭐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돼요. 대손 충당금을 2만 원으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잔액이 얼마 있어요? 13,000원 있죠? 7,000원만 추가로 설정하면 된다. 그러면 이 7,000원 추가 설정하는 분계가 뭐예요? 차변의 대손상각비가 바로 7,000원이 되는 거죠.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 7,000원이고 따라서 답은 4번이 된다. 이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손 설정할 때 말이죠. 실무 수행에서는 매출채권 잔액의 1% 아니면 2%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대부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또 이렇게 이게 뭐예요? 연령 분석법이죠. 연령 분석법. 30일짜리, 60일짜리, 90일짜리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대손 추정을 이렇게 다르게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거. 이제 연령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자, 왜 7,000원인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회계장부이다.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어요. 자, 매출 총이익은 여러분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되잖아요. 그쵸? 네. 매출액이 여기 나와 있겠죠. 여기 있네. 매출액 하나는 찾았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를 찾아야죠. 매출 원가를. 자, 매출 원가를 찾으려면 우리가 T 계정이 하나 필요하겠네요. 상품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예. 기초 18만 원 상품 차별에 들어가고. 매입 할인. 아이고, 매입 할인? 그럼 매입 할인은 총 매입액에서 빼가지고 아예 한 줄로만 쓰겠습니다. 매입 에누리어 한 줄, 요거하고 요거를 여기 총 매입액에서 빼버리죠. 그러면 한 줄로 쓸 수 있죠. 자, 35,000원을 빼볼까요? 50만원에서 46만 5천원. 이게 매입액. 기말 상품 재고액 10만원. 여기가 10만원이죠. 자, 이제 여기에 매출 원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46만 5천원이 18만원을 더했더니, 예, 얼마 나와요? 645. 여기가 지금 645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도 645를 만드니까 여기는 545. 545. 자, 그래서 54만 5천원이 매출 원가니까 이게 원가란 말이죠. 매출 원가. 이게 매출 원가니까 여기 매출액에서 빼주면 되지. 그래서 83만원 빼기 545 하면은 28만 5천원이 나오는군요. 답이 4번에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상품 계정을 가지고 이렇게 칸 맞추기 딱 해주면은, 예, 매출원가 또 간단하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 우리 많이 해본 것 같은데요. 예. 다음에 9번 문제. 다음은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한 내용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랬습니다. 재무제표에는 기업명,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회계기간, 보고통화 및 금액 단위를 기재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에는 그렇죠. 이거 다 기재해야 돼요. 맞았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해야 하고 아니지.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죠. 예외적으로 상계하지 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철수가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답은 철수. 2번이 답입니다. 지호하고 윤서 맞는 거죠.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오해를 줄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금액을 1,000원이나 100만원 단위 등으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의 정보를 단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비교식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다. 자, 2번 철수가 잘못 설명했다. 자, 10번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내부통제제도의 구성요소는 통제환경, 유연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죠. 예. 잘 설계된 내부통제제도라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위험을 포함한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예. 희망사항이죠. 예. 모든 위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한계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 통제가 잘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는 100점이다 이렇게 만족을 해서는 안 돼요. 항상 어떻게 해요? 예, 내부 통제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고 있는데 사람은 때에 따라서는 말이죠. 예,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네.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다. 이거.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마 2번이 틀릴 것 같고, 그러면 3, 4번 맞았나 보겠습니다. 3번 모니터링이란 내부 통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가 보통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요, 계속 평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네. 다음에 4번 통제활동이란 업무의 분장, 문서화, 승인, 결제체계, 감독체계, 자산의 보호체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 확실합니다. 다음 11번부터 부가가치세 문제네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간접세 맞죠? 전단계 이런 거 보기 잘 나오더라고요.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거래액 공제가 아니라 세액 공제법이죠. 2번이 답이더라. 3번 소비지급과세 원칙 맞죠? 4번 일반 소비세 맞습니다. 다음 12번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자, 세금계산서는 월별로 합계하여 발행할 수도 있죠. 맞아요. 월별로 합계하여 발행할 때는 발행일을 며칠로 해야 될까요? 말일로 해야 됩니다. 해당 월 말일로 해서 언제까지 발행해야 되는지 알죠? 다음 달 10일 날까지 발행해야 돼요. 다음 기수.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맞아요. 왜냐?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성 연월일은 기재하지 않으면 그건 부실. 그래서 효력이 없다. 그 다음에 지훈이는 공급받는 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인정돼. 그렇습니다. 공급받는 자에 대한 것은 등록번호만 정확히 기록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보영이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 틀렸습니다. 자, 보영이가 왜 틀렸느냐? 수입하는 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외국 수출업자한테 받나요? 누구한테 받나요? 여러분, 우리 실무하면서 인천세관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기억나시죠? 네, 인천세관이 뭐 관세하고 뭐 저기 부가세하고 해서 500만 원 여기 하면서 세금계산서 끊어준 거 봤죠? 예, 세관장이. 예. 그래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려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지 않아. 이거 틀렸다. 그래서 답이 4번이다. 아마 실무했을 때 뭐 인천세관에서 발행한 여러분 세금계산서 얼마 전에 했었는데 기억이 좀 날 겁니다. 다음에 13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과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대상과 과세기간. 자, 1번. 현금을 수취하지 않고 외상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예. 옳지 않은, 옳은 거 찾는 거군요. 예,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자, 우리는 발생주의예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현금주의가 아니다 말이죠. 외상으로 팔든 현금으로 팔든 외상으로 재화를 인도했어도 우리는 이것을 공급으로 보고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죠. 발생주의니까. 1번은 틀렸다. 2번.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과세 대상으로 해당한다. 아니죠. 양도담보 목적인 것은 우리는 이것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니죠. 틀렸습니다. 다음에 3번.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다. 네, 이거 문제 없죠. 잘 맞았습니다. 3번이 옳았다. 4번은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과 동일하다. 틀리죠. 일반과세자는 1기와 2기로 나누어지지만 간이과세자는 1기, 2기 구분 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과세기간이다. 그래서 3번이 답이다. 다음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맞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해준다. 그렇죠? 4번. 수출산업을 지원하고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그렇죠? 4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의무가 없다? 틀렸습니다. 있습니다. 네. 영세율 사업자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4번 틀릴 겁니다. 다음에 15번. 다음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필요한 매입세액 자료이다. 이 중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단 세금기 단서는 적법하게 수취했어요. 공제받지 못하는 것을 합계를 구해야 되겠네요. 가번 사업과 관련 없어요? 매입세액 이거 공제받지 못하는 거 포함. 거래처 접대용 선물 구입에 관한 매입세 이것도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에 포함. 의류 제조용 원재료 구입의 매입세 이거는 공제받아야죠. 대표이사 업무용 승용차 구입의 매입세의 배기량이 3,500cc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공제 못 받으니까 이것도 더해야 되겠네요. 자 700에다 700, 1400, 어디서 봐? 이게 뭐 잘못 읽었네?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뭐 같은 겁니까?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 그러니까 사고? 이거 사업과 관련 없고 네. 이거 접대용이니까 공제 못 받고 네. 이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니까 공제 못 받잖아요. 네. 맞아요. 1200. 내가 왜 계산을 잘못했군요. 네네, 맞네요. 제가 계산 500에다 700, 그 1200이죠, 1200. 예, 제가 이거 덧셈을 잘못해가지고 보기가 답이 없는 줄 알았어요. 네, 1200.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15개 풀어봤는데 이제 시험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이론 15개 풀 때 당부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는 그러니까 아예 실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이론을 보니까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어요. 이러면은 뭐 순서 없이 그냥 다 풀으셔도 돼요. 20분에 15문제는 누구나 거의 다 풉니다.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실기를 하고 보니까 한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부지런히 풀어야 15개 풀어요. 실기 끝나고 나니까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다. 그럴 때는요. 15개 풀 때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이렇게 그 부가가치세 문제 같은 경우 눈에 답이 뻔히 보이는 것을 괜히 복잡한 계산하느라고 2개 풀 걸 하나밖에 못 푸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한 것부터 빨리빨리 답이 보이는 것부터 쫙 풀고 돌아가서 다시 좀 시간 걸리는 거 풀고 시간 관리 잘 하셔라. 이거 당부 얘기합니다.